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신기루에 대한 가입 투자가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로 쓸만하고 눈에 보이고 이게 어닝으로 나타나는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신기루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벌써 버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벌써 이게 만연해 있고 돼 있나 주식시장이 그걸 벌써 다 반영을 했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 위험해 그러면 안전주식 성격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못 올려 근데 경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빅테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쏠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버블이냐 뭐 엔비디아 뭐 150 빼고 뭐 이렇게 비싼데 이걸 나보러 어떻게 사라는 거야. 엔비디아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00년도에 나스닥과 지금 비교를 하면 그때는 60배가 넘었고 시장 평균 PER 배수가 지금 30배예요. 그리고 빅테크들에 대한 PER들을 보세요. 이게 뭐 지금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PER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닝이 계속 들어와요. 30배 언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P 500의 이 빅테크를 뺀 것과 빅테크만 모은 어닝 모멘텀을 보면 도드라지게 어닝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보나 바텀업으로 보나 좀 조정 구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받다 다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한테 조정 받았나요? 이렇게 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빅테크하고 기술주, 반도체 기술주하고 빅테크들을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빼고 이렇게 떠가지고 빼면 나머지는 기가 찬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로 온기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약간 가치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종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아? 라고 지금 아마 7월 정도에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게 길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가는 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는 놈이 더 가는 더 쏠릴 거냐 이게 잠깐 그렇게 보였다가 다시 쏠릴 거냐 저는 다시 쏠릴 거로 봐요. 다시 쏠릴 거.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시장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사실 완화적인 금융 완화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금융 완화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빅테크는 실적이 보여. 이게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으로 보나 바텀업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보이니까 이거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싼 영역에 있는 애들이 실적 반등하면서 참여하면 먹을 공간이 많아 보이니 이런 쪽은 과연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이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경기는 침체를 또 상당히 이코노미스트는 생각하는데 요걸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바텀에서 잠깐 순환매가 돌 거예요. 워낙 싸니까 바닥에서 튀면은 20-30% 그냥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짧게 뭐 매매를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길게 볼 거냐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안 나오는데 이거 괜히 튀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짧게 해서 또 빠지는 거고 실적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더 간다고? 아니야 뭐 밸류 괜찮잖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쏠리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기억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거죠. 이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돌려보시면 작년 10월 13일이 바닥이었는데 그때의 논리는 야 이제 리오프닝 되잖아. 그리고 페드가 75bp씩 올리다가 이제는 50bp 정도로 조금 숨을 돌리잖아 라는 게 바닥의 형성의 요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반기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이 동력은 사실상 이 신냉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모멘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은 요인과 올해 상반기에 상승하는 요인들이 다른데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이 5.2요. 그리고 지금의 CPI, 그죠 물가가 4%대면 실질 기준금리는 플러스거든요.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라는 거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여기서 대출 내가지고 캐펙스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사실 올해 작년 올해 완전 최악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코노미스트들 쪽쪽이 다 틀렸는데 저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봤더니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대출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미국 대형은행들의 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상황을 보니까 예대마진이 너무 여전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줄어드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정말 그 완전히 빗나가는 상황들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보다 생각도 소비도 견조했고 그러니까요. 네. 없었던 캐펙스도 나왔고 네.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인데 옛날처럼 실질금리 플러스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 위축될 거야, 돈이 양이 줄어들 거야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네.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게 이번에 완전히 통계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그게 일어나는 어떤 뭐 이유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봤던 이런 파이낸스나 이코노믹 쪽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정치 외교 쪽으로 같이 엮어 들어야 설명이 네네.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네, 그 거죠. 부분을 좀 오늘 네.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830년도부터 그렸습니다. 1830년이면 청나라 때부터 네. 그린 차트를 저희는 못 그리고 아월 월드 데이터라는 데서 이제 네. 따온 거예요.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의 연극을 GDP로 딱 제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천병 그 딱 앞에 있는 것을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어마무시한 이제 원조를 해주면서 일본의 GDP가 쭉 올랐는데 이러다 보니 1980년대에 일본의 GDP가 미국의 거의 80%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아이고 우리 동생 잘하네 계속적으로 성장하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1985년에 잘하시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상황을 바꾸는 누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금 이 차트에 의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80%까지 이제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되게 격하게 중국이랑 뭐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중국 견제는 역사적 사명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택한 것은 사실은 이런 리쇼어링이나 이런 거는 오바마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냉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것들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들이랑은 거의 좀 웬만하면 트레이드 안 했으면 좋겠어. 공급망을 재편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계속 왔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 8월에 치프랑 IRA 같은 것들로 법안이 통과됐고 이러한 세부안이 이제 3월에 통과되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기성액을 보면 전체 포션은 주택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슬슬 떨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가 이제 둔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뜯어보면 제조, 운송장비, IT 이런 것들은 막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멕시코산 엔진, 캐나다 교류발전기, 한국산 태양광 모듈 반도체 셀, 한국산 고압 배전판에 대한 이러한 공장을 미국에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네. 수출이나 수입이 급증하게 되니까 아 드디어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머니플로우는 페드의 긴축 발작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었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내가 위험 자산을 어떻게 하고 내가 왜 돈을 돌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상반기에 이 금리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딱 보이고 앞서서 보여드린 이 공급망 재편이 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되게 급하게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모멘텀을 반영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반기에 머니플로우들이 확 들어오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연준에서는 돈을 줄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QT도 했고 해서 돈을 빼고 있는데 네. 의외로 설비 증설이 되면서 투자로 인해서 돈의 양이 늘었다. 공장을 그렇게 볼수 짓느라고. 있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투자금들은 이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에 네. 대한 투자로 들어가는 거고 예. 주식을 사는 거고 이거에 대한 머니플로우는 사실은 뭐 은행 대출금액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펀드플로우거든요. 네. 펀드플로우들이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위험 자산을 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일본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들어갔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변화 혹은
일본에서 이제는 와, 이 물가라는 게 이제 달라져서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는 이 속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 속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머니플로우들이 공급망 재편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서 빠르게 위험 자산을 사들어갔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워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반도체 업체들이 합작해서 세운 라피더스나 마이크로엔, 삼성전자가 일본에다 공장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TSMC의 시가총액이 일본 주식 시장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치포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 외국인 순매수의 속도를 해석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정부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치포나 IRA로 반영을 했는데 금융시장 이 민간 부분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 상승률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인데 지금은 AI까지만 반영을 했지만 이제는 AI와 클라우드가 같이 붙기 시작을 해요. 네. SaaS라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선행 투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 차트에 표시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IT 신기술이 나오면 일반 기업들이 나도 캐펙스 해야 돼, 나도 캐펙스 해야 돼, 야 조금 뭐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따 할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캐펙스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고 뭐 이게 기존의 얘기였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클라우드 쓰고 월정액으로 내자. 네. 이렇게 일반 기업은 캐펙스가 아니라 그냥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네. 영업 비용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돌려 하면 흔히 말하는 기술주 빅테크들은 이 클라우드 SaaS에 선행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남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쓸 수 만들어줘야 있는 돼요. 만들어줘야죠. 예. 그러면 이게 AI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AI에 클라우드가 붙어서 캐펙스가 민간에서는 지금부터 더 시작이 되는 거냐라고 보면 정부에 대한 정책, 민간에 대한 캐펙스를 합쳐보면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AI의 광풍 비슷한 상황들이 오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거 과잉이다. 이거 나중에 이 거품 좀 꺼질 것 같아. AI 거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AI에 대한 거품이라는 걸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부터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00년도, 99년도에서 00년도 갈 때 Y2K라는 이 거짓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00년도 뭐 00월, 00일, 00시, 00후, 00초가 돼서 모든 서버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네. 알고 보니 밀레니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우리 설비 과잉 투자했네 라는 거까지 가기가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초창기란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과잉 투자가 어떤 신기루에 의한 과잉 투자가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로 쓸만하고 눈에 보이고 이게 어닝으로 나타나는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신기루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클라우드까지 같이 붙는다. 그 설비 투자가 이미 다 진행이 됐다. 벌써 공급 과잉이 됐다라고 보기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배 넘게 보내는 게 엔비디아 정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비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는데 물론 00년도에 가서 상당히 뭐 비싸게 보였지만 1995년도 이때쯤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은 벌써 버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벌써 이게 만연해 있고 돼 있나? 주식시장이 그걸 벌써 다 반영을 했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지금 엔비디아에 전부 다 쏠려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만 할까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뭐 아마 애플이나 이런 쪽은 뭐 자신의 그런 AI 발표도 안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뭐 AI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나온 거 있나요? 아직은 네. 없거든요. 예. 그리고 AI는 사실은 하드웨어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하드웨어에 붙을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붙을지 집에 붙을지 아니면 뭐 글라스에 붙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융합까지도 아직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섣부르게 벌써 버블이다.
쏠리는 게 더 쏠릴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엔비디아 아니면 그 다음엔 AMD일 거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오라클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오라클은 그러면 이미 이걸 다 반영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우리 강 아나운서님은 네. 챗 GPT라든가 바드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써보셨습니까? 열풍 불고 나서 궁금해서 한번 써봤죠. 그럼 요즘에는 쓰십니까? 요새는 근데 처음에는 막 흥미로워서 쓰다가 네. 이제 사실 이게 2020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안 가니까 더 이상은 또 챗 GPT만 네. 써보셨고 바드는 네, 안 써보셨군요. 바드는 네, 아직 안 써봤어요. 바드는 신형 네. 자료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동의하는데 일단 하드웨어를 깔아야 생성형 AI 훈련을 시키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쪽으로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인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써. 처음에 빵 터졌을 때보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아직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엔지니어들하고 쓰는 사람들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자, 약간 비약일 네. 수도 있겠지만 90년대 초에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혹시 수강 신청을 그 OMR 카드 천공 찍어서 하신 세대신가요? 네. PC방에서 하셨나요? 네, PC방에서. PC방에서 하니까? 저는 저기 그 천공 찍다 PC방 가셨나요? 아니 저기 그 공학실에 OMR 카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줄 서가지고 거기 서버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줄 서가지고 이제 했던 세대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네. 월드와이드 처음에 뭐 그래 뭐 나왔는데 뭐 신기하고 뭐 몰라 뭐 이랬죠. 그리고 나서 퍼스널 PC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윈도우 9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확 퍼졌거든요. 그렇죠. 윈도우 9 나오면서부터 대대적으로 퍼졌죠. 네. 그리고 PC가 199만 원 될 때 아버지가 사줬을 거예요. 네, 가정집에 하나씩 네. 아버지 월급보다 비싼 컴퓨터가 하나씩 그리고 나눠졌습니다. 나서 ADSL이 깔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뭐 라우터가 뭐 신기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네. 이게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초창기다. 나중에 만 쓰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예를 들어 1990년, 91년 뭐 이때다. 아니면 뭐 처음에 뭐랄까요? 96년, 97년에 다운메일 내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때 열심히 쓰다가 안 썼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고 그 다음 게 나오고 그게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다른 것과 융합하고 이런 모습이 이게 이제 단지 1년, 뭐 2년, 뭐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어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과잉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가서 터질 겁니다. 네. 터지게 되면 그러면 또 요즘에 그 00년도 이후에 지금 라이커스, 야후 쓰시나요?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정리가 될 거예요. 음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 한 15년도 전에 구글이 유튜브를 샀을 때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걸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M&A를 했나. 그리고 딱 십몇 년이 지나서 영상 시장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봤던 이 회사들이 이 AI 기술이나 이런 쪽에 내가 선점을 안 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다가 또 뭐 다시 또 처음에는요. 알파고가 이 세대라고 바둑돌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쓸만한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선점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투자가 사실은 초기다. 네. 그런 거죠. 오늘 저희는 NH투자증권 김병현 총괄 부장님과 함께 하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누르셨던 분 말고 안 누르셨던 분들 누르셨던 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없어지는 거죠? 네. 안 누르셨던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유튜버. 네. 너무 자료가 너무 좋아요. 이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개인적으로 설득이 되고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투자가 돼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과거 10년, 20년을 통해서 IT의 어떤 혁명적 변화들, 정보통신의 변화들을 경험해왔던 빅테크들이 당연히 투자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은 네. 한국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는 카카오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서버, 한 서버를 구축하려면 뭐 엔비디아 칩 만 개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네. 칩이 만 개가 아니고 칩셋이 만 개니까 맞습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뭐 과연 빅테크 외에 한국의 어떤 이런 그 토종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얘기가 상당히 이제 딴 데로 갔나요? 예, 장기로 가는데 네. 솔직히 제 느낌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흔히 말하는 AI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로컬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보는 거는 약간 글로벌한 거고. 근데 로컬에서 잘하는 것들은 또 다른 앱을 통해서 다른 앱이나 뭐 이런 걸 융합을 통해서 여기서 또 한국에 맞는 그런 형성을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글로벌 기업들처럼 그거를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하고 뭐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한국에 되게 이렇게 딱 그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아마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뭐 그냥 나중에 붐이 더 세게 불게 되면 모든 게 AI다 그러고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실질적인 실적이 그쪽에서 세게 나오느냐? 금방 보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좀 약간 다른 형식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수혜는 IT 하드웨어라고 보는 거고 네네. 이쪽은 모멘텀을 반영한 간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거다. 하지만 실적 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정말로 돈벌이가 나중에 정말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웬만큼 올라가고 나서는 또 계속적으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충분히 이제 붐이 받을 때는 프리미엄을 다 같이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과거 이제 90년대 예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월드와이드 웹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라우터 회사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미국의 그 주요 회사들이 네. 주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러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라이코스, 야후 이런 업체들로 넘어갔고 또 조금 있다가는 스마트폰이 생기고서는 완벽한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앱을 만들고 뭐 네. 이런 걸 회사 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렇게 중심의 헤게모니들이 자꾸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궤적이 처음에는 하드웨어로 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가겠죠. 회사로 넘어가고 네. 뭐 이런 궤적을 그렇죠. 보인다.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흔히 말하는 팡 뭐 이런 게 완전히 태동하기 전까지는 M&A하고 구조조정하고 상당히 그런 기간을 2002년, 2003년 많이 겪었었거든요. 네. 그런 구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거기서 또 살아남는 더 큰 빅테크들이 또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벌써 거기까지 가기는 또 네. 한참 뒤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1993년, 95년도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95년도 페드가 금리를 5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한 거의 2년간. 그러니까 하이어앤 롱거를 계속 지속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일리노이 은행이 파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50bp 내려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SBB 사태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그때 금리를 내리면서 일리노이 은행 사태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드웨어나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거죠.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그렇죠. 네. 그리고 페드는 그냥 5%대로 그냥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때랑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PC가 나오면서 대만은 메인보드를 만들고 한국은 그 위에다 칩을 깔았죠. 그러면서 동반 성장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때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2007년도랑 비슷해, 혹은 뭐 2017년도랑 비슷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지만 저는 또 이게 95년도 중반과도 비슷하다. 네. 여러 가지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페드하고 다른 중앙은행들하고 지금 스탠스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ECB나 이런 네. 쪽하고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국에 따라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유럽은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은 환 시장이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로는 금리 차, 장기로는 성장률 차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 금리 차가 점점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에 더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장기로 보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경기가 먼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장기로 보면 달러가 더 강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달러는 뭐 연말로 가면은 점점 이제 강세로 갈 수 있겠지만 네. 달러 약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머징도 괜찮고 한국도 괜찮을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말이나 글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달러가 갑자기 강하게 좀 가고 이머징의 다른 통화들이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국만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든가 우리가 중국 하반기는 사실 중반에 계속 그랬죠. 중국 모멘텀이 나올 거야 이런데 계속 우리를 속였고 중국 모멘텀이 하나도 안 나타났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워낙 강세되니까 자 드디어 왔어 했는데 우리 이제 반도체 실적 돌면 이제 완벽하게 오는 거야 했는데 아직 좀 그 상황이 안 왔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네네. 한국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PMI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50을 하회하고 그리고 중국 수출이 5% 이상 감소를 하면 항상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정책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도 보셨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인프라 투자, 뭐 정부채 감안한 그리고 뭐 가전화양, 2구 환신, 그다음에 부동산 일선 도시 규모 완화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정책이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4조 유한 경기 부양 풀 때랑 같냐? 네. 아니면 2017년도 공급지 개혁한 이후 우리가 숫자 세게 만들어내는 거랑 같냐? 지금은 중국은 미국은 공급망 재편으로 법제화해서 이쪽으로 신냉전 시대를 끌어가지만 중국은 약간 긴 호흡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가요? 긴 호흡으로 긴 가는 것 호흡으로. 같아요. 네네네. 외교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변국 아니면 뭐 주변국이나 아니면 중남미 아니면 아프리카에 댐 지어주고 항만 지어주고 다리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돈 못 갚으면 괜찮아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약간 비약하면은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주변국들을 자꾸 이렇게 아우르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정책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한미일 어떻게 보면 안보연합 아니면 G4 뭐 이런 걸로 한국은 그전에는 위안화랑 상당히 연동이 됐었는데 한국의 원화는 지금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관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정책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가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 대한 펀드 플로우는 미국 쪽의 정책에 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같이 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렇게 오래 세게 안 만든다. 그러니까 YOY는 올해가 좋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포커싱이 중국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보면 내년에 중국에 대한 숫자는 사실 또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미국이 훨씬 더 기저효과 없다. 그렇죠. 올해는 기저효과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이 둔화되는 게 맞는데 중국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끝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서 워낙 강세돼가지고 야 신난다 했는데 사실 주식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 좀 다르지만 일본이 저렇게 초약세 네.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약세일 수 있을까 하는 초약세가 나오면서 워낙 약세도 뒤집어지면서 다시 약세로 넘어갔죠. 강세가. 네. 그래서 일본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뭐든지 지금 얘기를 척척박사처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하게 질문드리는데 아니 일본은 환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쟤네가 안정이 과연 될 것이냐 그러면 또 거기에 영향받는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일본이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일본은 뭐 이러면은 또 YCC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뭐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엔화 약세가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즐기는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본의 엔이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주식시장 확 깨져요. 네. 네, 대부분 수출주의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딱 리오프닝 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여행을 갔냐면 다 일본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환약세인데 별로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YCC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름경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통화 정책을 당장 바꾼다?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 이런 지금 상황들이 조금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국민들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엄청 힘들죠. 국민들만 아무 얘기 안 하고 정권만 더 바뀔 웃긴 것 건 같지 않으면 더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수령해서 사는 사람이 노령자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좋은 거는 새로 이제 직장을 들어간 젊은이들이 내 월급이 올라서 좋은 거잖아요. 임금 네.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연금 소득자들은 일단은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은 그걸로 정부가 연금을 주는데 이 이자 비용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장의 답은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한국이 한 20년 뒤에 그 모습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인구 구조상 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저거를 도대체 만약에 정말로 잠깐이 아니라 정말 인플레이션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저 많은 이자 비용과 저 노령 인구에 대한 연금 수급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라는 게 초미의 관심이겠죠. 이코노미스트들의 장기적으로 보시는 부분. 장기적으로 보면은 엔화 약세를 위한 옛날 소로스 파운드 공격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진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주식시장도 오르고 뭐 엔화도 약세고 관광도 잘 되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요 단기적인 거를 그냥 좀 누리는 이런 상황들인 거는 같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이 먼저 뭔가 문제가 생기든 잘 되든 그걸 보고 진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아나운서님은 네. 어떤 시간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 일본 다 이제 우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읽어주시니까 재밌게 지금 오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국을 못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 앞에 요약 좀 해주셨어요. 한 차트만 보여드리죠. 네. 그러면. 예, 지금 차트 보시면 옅은 파란색 선 보시면요, 한국의 EPS가 이제 돌아요. 바닥에서 돈 겁니다. 그래서 돌았는데 이게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 올 건지 천천히 올 건지. 근데 아마 박사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천히 갈 거다. 네. 미국과는 좀 달리 한국의 반도체는 천천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저점을 그냥 높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점이 작년 9월에 2137, 그 다음에 2200, 그 다음에 2349, 그 다음이 이번은 한 바텀을 2470, 80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또 천천히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공에 써놨는데 주식시장은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아서 방향을 주인이 잡으면 강아지는 먼저 튀어나가는데 이게 모멘텀이죠. 펀더멘탈은 천천히 걸어가고 모멘텀은 먼저 튀어나갔다가 팽팽해지면 다시 좀 걸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천천히 이제 올라갈 거다. 네. 다만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벌써부터 뭐 버블을 세게 걱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무너지니까 다 팔아야지 이렇게 보시기에는 내년도에는 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냥 우상향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뭐 확률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개에 끌려가지 말자.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총괄부장님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